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청년 진로 지도의 진심인 시니어 공유경제연구원의 홍진우 대표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대표님이 진로의 공식 등 4권의 진로 안내서를 내셨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취업용 자기소개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하게 된 게, 제가 첫 번째 은퇴를 하고 나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 교수님, 저 자기소개서 쓰는데 이거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회사에 다닐 때 그냥 이렇게 면접만 했지, 실제 이거를 가르쳐 본 경험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은퇴하고 좀 마지막 무렵에 은퇴를 마무리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그 역량은 한 7개 정도 정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가 이제 학생들 이제 지도하는 가운데 이제 인사 관련된 인터뷰하는 이론들을 보니까 그 현대 모든,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이 그 비헤이비얼 인터뷰라고 행동 역량 면접이라는 게 그 당시에 대세고, 지금도 그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인터뷰하는 행동하는 사람들 속에서 또는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 속에서 어떤 역량이 있는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너의 경험과 역량을 연결해 쓰는 게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게, 회사에서는 세 사람의 부류를 뽑는다. 하나가 기획, 관리, 그 다음에 영업 및 전문직. 이 3가지 직군별을 뽑는데,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는 역량들이 필요한데, 네가 이러한 그 역량에 대한 경험이 있니? 그 경험하고 연결을 해서 쓰면 된다. 그러니까 지원 직군에 따라 자기소개가 달라져야 되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관리 직군 같은 경우에서 회사에 요구하는 건 빠른 대응력, 빨리빨리 관리하는데 명확해야죠. 그래서 그런 역량에 관련된 자기 경험이 있으면 그걸 연결해서 써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자기의 경험과 역량을 연결해서 쓰는 게 이게 핵심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도와줬던 친구들이 회사에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저희들 가르쳤던 이런 경험과 역량을 연결해서 쓰는 거를 왜 관련된 책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최악의 자기소개서. 이건 어떤 건가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한 7, 8년, 거의 한 10년 동안 이제 학생들을 1년에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만나면 느낀 건데, 이제 자기가 막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크다 보니까 거짓말로 쓰는 경우거나, 거짓말은 아니지만 약간 좀 과장되게 쓰는 거. 네.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저희 업계 용어로 초를 친다 그러는데 초를 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의 장점만을 막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포장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 보면 인터뷰할 때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안 좋습니다. 네. 그냥 자기 있는 사실을 약간 좀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드러내고, 또 자기가 잘못한 단점을 통해서 좀 잘못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이런 게 더 오히려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권하는데 말이죠. 네네.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는, 2030 세대 가운데는 하고 싶은 일도 딱히 없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듯 싶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10대 때 했던 질문이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많이 좀 물어보셨냐. 너 꿈이 뭐냐? 너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사실 없었거든요. 잘 없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10대 때부터 꿈이 없고 뭘 하는 게 내가 뭔가 문제 있다는 문제의식을 되게 많이 썼는데, 제가 이제 50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진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유명한 석학들, 특히 제가 기억나는 그 교수님이 하버드에서 경영학 교수로서 되게 유명하신 크리스텐슨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스타트업들을 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의도된 전략과,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대로 사는 전략과, 그 다음에
우연한 전략 두 가지가 있다. 실제 스타트업들이 성공하는 거 보면 자기가 스타트업 세울 때 난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실패하고 우연치 않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성공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질문에 답하고 싶은 건 뭐냐면 꿈이 있고 자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전체 100명 중에 한 많아야 10%는 20%, 나머지 한 80%는 꿈을 못 만났던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일이 일반적이군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자기가 주어진 일, 뭐 학생이면 학교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일,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 거. 현재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귀인들을 만나요. 그래서 야, 너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잘하네? 야, 내가 다른 쪽에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친구 제가 만난 그 여자분인데 전문대를 나오셨는데 뭘 어떤 걸 하냐면 행사 전문 이런 쪽을 전공하셨는데 뭐 영어도 해야 되고 뭐 행사 진행하는 거 빠릿빠릿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정말 우리나라의 행사 잘하는 업계 3위 하는 회사에 소개를 해서 그쪽에 지금은 굉장히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면서 뭐 사실 업무 능력도 경험이 쌓여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같이 일했던 여러 사람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소개해서 정말 괜찮은 어떤 직업을 갖고 전문가가 되는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꿈이 없다고 너무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그렇다 하는 그 인식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좋은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진로의 길이 열린다. 이게 제가 인생 50대에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네. 꿈이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나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 멘토링 인터뷰 시리즈를 하면서 이렇게 네. 전형적으로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나? 1. 좋아하는 일. 2. 잘하는 일. 3. 안정적인 일. 4. 사람들이 선망하는 일. 뭘 해야 되나요? 다 사람마다 저는 이제 그런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거를 좀 전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뭐 판사가 돼야 된다, 의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 길이 진로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일단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회사는 잘하는 사람 뽑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 잘하게 되려면 기간이 필요해요. 저는 제가 생각한 3년 정도 어떤 분야 일을 하게 되면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과 일치하면 그게 가장 행복한 거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회사 들어가기 자기가 원하는 일을 못할 경우에 저는 젊은 친구들 그래요. 야, 너 잘하는 일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를 벌고 평일날 저녁하고 주말에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좋아하는 일만 답이 아니고 잘하는 일을 답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원해서 공사 같은데 한 1년, 2년 쪽만 들이파는 그런 젊은 친구를 제가 이제 한번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안정적인 직장이지만 공무원하고 달리 공사 같은 경우에 또 급여가 괜찮거든요. 네. 이런 쪽을 추구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가 답이 하나일 수는 없고요. 여러 길을 열어놓고 그런 자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쪽의 진로가 결정된다.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을 잘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처음에 좋아하지 않더라도 인정을 받다 보면 그 일이 좋아지기도 해서 이 두 가지 일이 수렴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네. 그런데 말입니다. 매사에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이제 제가 회복 탄력성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중요한 두 가지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통 이제 책에 보니까 종단 연구라고 그래요. 종단 연구.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긴 연구를 시차를 적용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가 두 가지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하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 평생 연구, 주로 이제 행복 연구인데요.
그게 한 84년 정도 됐습니다. 두 번째 연구가 하와이에서 실제 종단 연구를 한 하와이에서 1954년에 태어난 어떤 섬, 카우카이 섬이라고 하는 섬에서의 종단 연구가 43년짜리입니다. 근데 이 두 연구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실패해서 성공하거나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거에 비결이 뭐냐?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특히 회복 탄력, 그러니까 그 카우카우 섬 연구에 의하면 이제 다 거기는 되게 섬이 어려워서 다 어렵게 환경이 어려워서 태어났는데 3분의 1은 성공한다. 3분의 1은 성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뭔가를 43년 동안 이렇게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있죠. 예를 들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자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전화할 사람이 있기만 해도 자살을 멈출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회복탄력성 있는 사람들은 뭐 부모님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또는 선배든 자기를 막 지지해주고 막 이런 분이 하나 있으면 회복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런 사례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30 세대에게 단 하나의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조언을 하나 한다면 정답일 수 없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뭐 이제 은퇴도 하고 지금 이제 작년서부터 제가 연금을 받으면서 쭉 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은퇴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월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매일 받던 월급이 없어지는 그 두려움. 뭐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생활비를 300만 원 썼든 500만 원 썼든 그게 1년 지나면 이제 갖고 있는 현금이 적어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생활비가 없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은퇴하면서 주위의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바라볼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젊어서부터 재정 관리를 진짜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최근에 책 중에서 제가 되게 이제 가쁘시죠, 뭐. 그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쿼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쿼터의 법칙이 뭐냐. 자기 급여가 100만 원인데 4분의 1. 그러니까 2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 절약한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내가 놀아도 생활비가 쿼터로 샀으니까 4분의 3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3년을 버틸 수 있는 네. 힘이 생긴다. 그 3년을 버틸 수 있으면 그때 자기가 뭐 공부를 해서 새로운 직장을 얻던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또 스타트업도 똑같습니다. 스타트업도 사실 견뎌야 뭐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직원이나 사무실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매출만 있으면 이거 망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이 재정 관리나 회사나 개인이나 이 돈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처럼 모아야 되겠군요. 3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그게 여력이 이제 있어야겠군요. 좀 지혜롭다. 네. 삶을 살 수 있는, 오래 견딜 수 있는 지혜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소쿤 박사 인터뷰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50대 이상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던데 부모들이 좀 뭐랄까요 자식을 망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머지않아 진로 선택을 해야 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진로의 공식 서문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진로 교과서라고 하는 책을 이제 진로의 공식이라는 책을 작년에 썼는데 그때 제가 선생님들 또 진로를 선도한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거의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제발 간섭하지 마라.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항상 뭘 하라 그랬냐. 공무원이 되라. 행정고시로 공무원이 되는데 공무원 저는 하기 싫었거든요. 그 저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고 싶다 했더니 야, 그 당시에 제가 40-50년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은 뭐 외람되지만 선호하는 직군이 아니어서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저는 경영학을 선택했는데 부모님들이 심지어는 최근에 제가 처음 8년 전에 제가 어떤 청년을 인터뷰했는데 부모님이 학생들을 모시고 스타트업에 들어간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임원을 하다 은퇴했으니까 좀 진로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니, 혼자 찾아오면 되지. 부모가 함께 와서, 막 이런 걸 보면서. 요새 군대 갈 때도 엄마 손잡고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A 진로를, 만약 부모 말을 듣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이 좀 선택하고, 좀 늦더라도 기다려주고, 그런 것들이 좀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직 한번 못 해보고 첫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직은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데 이직에 성공하는 팁 한 세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고 두 번째 은퇴를 하고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한 3, 4년 지나니까 제가 도와줬던 그 제자들이나 지인 아들들이 이직하겠다고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교수님, 이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때, 경력 계획서, 경력 개발서, 이런 걸 쓰게 돼요. 내가 어떤 경력이 있는지를 쓰는 그런 포맷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거 네 가지 방식을 써라. 회사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기획 보고서 쓸 때 했던 방식인데, 너의 경험을 배경, 그 다음에 문제의 정의, 그 다음에 솔루션, 그 다음에 성과. 그러니까 네가 어떤 경험을,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경험을 했고, 그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떤 솔루션을 해결했고, 그 결과 어떤 성과입니다. 그 경력자를 뽑는 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네가 어떤 경험이 있는 자를 보고 회사 선발하기 때문에 이 경력 개발 계획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핵심인데, 요걸 네 가지로 써서 해서 되게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최근에 이쪽 인사 쪽에 전문한 박사님이 그게 스타 기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타. S는 시츄에이션. 저는 배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상황이겠죠. T는 태스크, 과제. 그러니까 문제의 정의죠. 그 다음에 A가 액션, 솔루션이고 R이 리절트. 그래서 그걸 스타 기법으로 쓰라.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 그게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직하는 사람들 인터뷰할 때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직했냐고 제가 이제 물어보면 다 전 직장의 선배들이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어. 얘가 이제 전 직장 얘도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너 우리 직장에 우리 이제 뽑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지원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친구가 스타트업에 됐는데 다니던 친구가 이직하는데 내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거기 어느 회사에서 이런 스펙을 뽑는데 이거 너하고 딱 맞네. 그렇게 추천하는. 그다음에 아까 행사 전문가 같은 친구가 선배들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서 55세 은퇴하고 나서 친구 2명 중에 이제 교수하던 친구가 너 석사학위 있지? 우리 내가 강의 이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해서 강의해라. 그래서 제가 8년 강의했고 또 한 친구가 너 이제 임원으로 은퇴했으니까 너 잘됐다. 내가 아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거기 한번 좀 와라. 그래서 제가 이건 그룹에 8년 동안 감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인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직의 핵심이 뭐냐. 아르바이트든 어느 직장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런 사람들이 너의 진로를 결정하지. 네가 뭘 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이직돼서 성공한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제가 만난 친구들은 그런 경우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직에 관련돼서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잠깐 제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는 평판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제가 은퇴하고 보니까 자격증이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LG에 있을 때 품질 관리 라이센스가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그 친구는 한 60대까지 이제 회사를 마치고 이제 스타트업으로 은퇴해서 한 4, 5년간 있었는데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젊은 이제 품질 관리, 제약 관련된 바이오 회사였는데
젊은 친구를 뽑으면 스타트업이니까 그런 품질 관리 이런 라이센스가 필요한 직원이 있는데 오래 안 있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때 대표하고 나이가 같았는데 그 라이센스가 있어서 이제 거기 직장에 자기가 취업이 돼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퇴하거나 이렇게 보면 그 뭐 전기 그 어떤 기능사 자격증이랄까, 그다음에 뭐 공조 자격증, 자격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좀 취업이 쉽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 지금 딸애는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걸 전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에 라이센스가 있어요. CPA 라이센스. 그런 라이센스가 있으면 한국에 와서 이제 취업하기가 좀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야, 그 공부할 때 그 라이센스를 따라. 그래서 또 이제 이직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라이센스가 있으면 그 회사에서 혹시 경험도 있고 뭐 라이센스도 있고 하면 중복되는 게 두 개가 되면 이직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 전공 분야에 관심 있는 라이센스는 일단 따놓고 보자. 네. 이게 세 가지 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거나 부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그 자금 지원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거에 관련된 책을 쓰게 된 게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제가 마케팅을 전공해서 마케팅 강의하는데 창업 관련된 그런 교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계속 매년 할 때마다 막 자료를 모으고 그러다 한 5년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쓴 게 뭐냐면 그 모든 창업 관련된 사업 계획서가 룰이 없는 줄 알아요. 룰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영어로는 이제 PSST라고 그러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업 계획서는 PSST 순서로 쓰게 돼 있어요. 첫 번째 P가 프로블렘, 두 번째 S가 솔루션, 그 다음에 S가 이제 스케일업인데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규모를 그러니까 이제 확장 전략, 마지막 T가 팀이거든요. 이 네 가지 순서대로 쓰는 게 사업 계획서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 사업 계획서를 쓴 스타트업들이 이제 3년이나 5년 지나면 투자를 받잖아요. 요 네 가지 중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로드맵.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요거가 딱 들어가면 이게 IR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프로그램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솔루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스케일업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제가 학교 강의를 하면서 교과서를 좀 써야 되겠다 해서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 계획서는 네 가지로 돼 있고 이 네 가지가 또 회사에 또 이 네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어떤 추진 배경, 그다음에 문제의 원인, 솔루션, 뒤에 이제 스케일업이나 팀 대신에 일반 보고서는 향후 추진 계획, 예산 요렇게 요게 이제 우리 보고서의 어떤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 계획서를 관통하는 로직이 뭐냐? PSST 방식이다. 이 방식이 지금 뭐 미국에서 스타트업 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다 이 방식으로 써 있고 예를 들어 뭐 요즘 뭐 챗GPT한테 보고서 써달라 그래도 요 방식대로 쓰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때도 그런 양식을 갖춰서 작성하는 게 좋다. 네. 그런 얘기죠. 예. 자, 세븐스 퀘스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니어 공유 경제연구원 뭐 하는 곳입니까? 시니어 공유 경제원 할 때 제 친구가 그냥 시니어 좀 빼면 안 되겠냐. 예? 그냥 뭐 공유 경제연구원 저희가 했던 취지는 뭐냐면 시니어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소한 사회생활을 30년, 50년 하신 분들의 경험이나 노하우 있잖아요. 이거를 좀 이제 우리 후배나 이런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하는 목적이고 타켓은 뭐냐면 저는 그 사회적 약자를 청년과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사업이 스타트업들한테 산업 보고서, 시장 보고서를 써주는 일을 하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사회봉사활동으로 스타트업들을 하는데 그 자료를 만드는 걸 저희들한테 위탁을 줍니다. 저희들이 그걸 써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주는데 두 명의 저하고 함께 세 명이 한 팀인데 그런 일을 써주는 일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산림청 퇴직 공무원인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교육을 하냐면 퇴직한 사람의 젊은 사람들이 산림 쪽에 와서 스타트업을 하거나
어떤 이런 걸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 지정 교육기관을 받아서 그런 교육 업무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그 시니어 공인경제원의 회원 중에 하나가 불우 청소년들을 한 30년 정도 상담해 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어려운 집을 떠난 친구, 학교를 떠난 친구들 한 15명들한테 심리 상담하고 제가 진로 상담하고 재정 관리 이것들을 멘토링하는 사업 요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필재 칠문이 다음에 만날 사람으로 한 분 추천하신다면 누구 추천하실까요? 그자라도 제가 질문지를 보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처럼 은퇴한 제 친구인데 자기가 유퀴즈 언더블락 TV에 네. 나오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내가 생각이 버튼 난 게, 그 친구를 내가 소개해 주겠다. 네. 그 친구도 굉장히 뒤늦게 재능을 발견해서 재밌게 이제 시니어 생활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실명을 얘기해 주시죠. 김한기 분입니다. 김한기. 예. 뭐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엔지니어였고요. 지금은 펜 드로잉을 뒤늦게 재능을 발견해서 그쪽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서울 신문 기자, 구청 신문 기자도 하시고, 또 어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사파죠. 성경의 사파도 그리고 저의 세 번째 책에 책 드로잉, 책 그림 그려주시고 네. 재미나게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스피드 퀴즈 형식의 진실 게임입니다. 유퀴즈 언더블록의 유퀴즈 같은 건데, 이 필지의 칠문의 약칭이 이 칠문이니까, 이 퀴즈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신문 7답, 10개 질문일 텐데, 네네. 3개는 패스할 수 있어요. 네네. 1, 나의 애장품. 책이죠, 책.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그럼 나의 인생책, 뭔가요? 제가 말씀드린 하버드의 하버드의 인생 특강이라고 하는 책 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꼭 읽어봐야 될 필독서라고 제가 매일 추천하는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갖고 싶은 물건. 그것도 아마 책일걸요. 왜냐하면 제가 은퇴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많으니까. 네.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책을 보고 그 중에서 괜찮은 책은 제가 서점에서 직접 사서 읽거나 아니면 시켜서 그러니까 소장하는 책, 그다음에 그냥 소장하지 않은 책 이렇게 구분해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셋째 질문인데요. TV는 사랑을 싣고 그런 프로그램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거기 나간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 객사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보면 저하고도 애증의 관계인데 제가 그 친구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가 띄었지만 이혼도 하고 또는 사회에서 잘 나가다가 어떤 잘못 길을 걸어서 이렇게 하여튼 이혼당하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행력병자 그런 병도에 죽은 친구가 있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왜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젊은 나이에. 네. 그래서 제일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겠군요. 네. 네. 나의 흑역사? 제 흑역사는 제 인생에 보면 제가 좋아한 여자친구는 저를 싫어하고 저를 좋아한 여자는 제가 싫고 그래서 이게 참 남녀 관계라는 게 참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첫사랑? 네. 제가 4학년 때 내 짝꿍인데 뭐 좋아한다고 말도 못하고 네? 마음속으로만 표현도 못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예, 제가 지점장 시절에 제가 증권회 지점장을 했었는데, 이제 성과, 이렇게 목표 달성이 되게 이렇게 적어서 제가 외부에서 유능한 투자 상사들 유치를 해서 성과를 채우려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사고를 쳤어요. 그 바람에 뭐 저도 징계도 받고 또 그 친구가 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그 고객 돈을 그냥, 이렇게 뭐 빌려서 내가 돈 불려주겠다 해서 그야말로 뭐 TV에도 그 사람 사건 TV에 나올 정도의 큰 사건에 연루가 돼서 제가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상처이며 이 목표 달성이라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제가 몸소 체험한. 네. 나 나름의 인생 노하우? 네. 저는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있는데 제가 40살에 난 애인데 내가 항상 우리 딸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 그러니까 회사에서 뭘 시키면 답은 없어. 근데 나는 그걸 풀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자기 사랑? 네? 네. 그런 것들이 인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회사 일도 중요하고 또는 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나는 이거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막연한 것들, 그걸 뭐 심리학자들은 자기 효능감, 자기 유능감, 뭐 자신감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나의 컴플렉스? 저희 컴플렉스는 우리 이제 와이프하고 아들들이 맨날 얘기하는 성격이 온화한데 그냥 갑자기 그냥 화를 막 별일 아닌데 화를 젊었을 때 많이 내서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화내는 거 좀 고쳐봐라.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한 10년, 1차 은퇴하고 10년 됐는데 늘 이제 화를 안 내는 그 수양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날엔 분노 조절에 조금 차이가 어려움이 있었죠. 있었군요. 네. 나의 버킷리스트? 저는 요즘에는 그 자연이 좋은 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는 못 가봤지만 금강산이랄까, 뭐 한라산이랄까, 백두산이랄까, 뭐 제가 여기 가고 싶은 그랜드 캐년이나, 뭐 요세미티 공원이나, 로키 마운틴이나, 이런 식으로 자연 경관이 좋은, 뭐, 우리나라에도 좋은 데 많죠. 그런 거를 보는 거가 저희 버킷리스트랄까. 예.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묘비명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늘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약자를 돕다가 하늘 날아간 사람.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저희 묘병에 썼으면 네. 좋을 사회적 약자를 도우면은, 하늘나라 보내주시겠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예. 나한테 좀 큰 보람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회적 약자라는 게 뭐 스타트업이나 청년인데 그걸 하면서 제가 또 좋은 점도 있지만 꼭 좀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남을 돕는 되는데 대가를 바라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시험에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널 도와줘도 네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자꾸 떨어지는데 자기소개서 써서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기대하면 이 사회 봉사 이런 걸 할 수 없어. 그건 네 복이다, 네 복. 네가 나를 만나서 들어간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대가 없이 도와주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청년들과 스타트업을 열심히 돕는 홍진우 시니어 공영지원관 대표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